방으로 돌아온 캐럴은 테스트 불합격자 2명을 돌려보냈다. 이후 참석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만약 침대에 빈대가 오글거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집을 청소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배우자 몰래 찜찜한 짓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캐럴은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만약의 경우를 많이 맞닥뜨리게 된다고 운을 뗐다. 그러고는 다시금 선생님 모드로 돌아가 만약 청소원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은지 물었다. 그녀가 원하는 대답은 앱의 도움말 섹션을 본다 였다. 거기 들어가면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요처럼 자주 제기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비롯하여 고객이 실수로 청소원을 집안에 두고 밖에서 문을 잠갔을 경우의 대처법, 청소 일정 미준수 등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로 회사에서 임금 일부분을 공제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등이 나와 있었다. 회사로 전화 걸어야죠. 치마를 입고 앞줄에 앉아있던 여성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그러자 캐럴이 거의 반사적으로 말했다. 회사로는 전화하지 마세요. 우버는 앱으로 독립계약자를 관리하는 묘수를 기막히게 찾아냈다. 2017년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우버는 사회과학자와 데이터과학자 수백 명을 고용해 마치 비디오 게임과 같이 시각 효과를 이용하고 실질적 가치가 별로 없는 비현금성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기사들이 더 오래 더 부지런히 일하도록 유도하고 때에 따라서는 본인에게 수익성이 떨어지는 시간과 장소에서도 일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꾸준히 실험 중이었다. 우버가 쓴 전략 중 하나는 분주한 시간대에 영업하는 기사의 수를 늘리기 위해 그런 시간대의 여유를 높이는 할증제를 도입한 것이었다. 2016년 국제 커뮤니케이션 저널에 실린 사례 연구를 보면 우버는 이 할증제를 이용해 다음과 같이 기사들에게 특정한 시간대에 영업할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정말로 영업을 중단하시겠습니까? 현재 기사님이 계신 지역에서 탑승 요청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멈추지 마세요. 현재 해피아워로 탑승 요청이 폭주 중입니다. 앱에 접속해서 할증 요금을 받으세요. 12월 31일 저녁에 연중 최대의 탑승 요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수요가 몰리는 저녁에는 역시 드라이브가 제맛이죠. 할증제는 기사들이 특정한 시간대에 영업하도록 유도했다. 그리고 우버가 이를 배정하는 방식 때문에 기사들은 이익이 얼마나 남을지 모르는 채로 웬만한 탑승 요청은 다 받아들여야 했다. 사례 연구 당시 우버의 기본 요금은 약 $5였는데 기본 요금 거리를 운행할 경우 수수료를 제하면 기사에게 떨어지는 몫은 약 $3였다. 그나마도 기름 넣고 엔진오일 교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제하기 전의 금액이었다. 기사들은 탑승객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거의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했기 때문에 이런 단거리의 의뢰를 피할 수가 없었다. 시외로 나갔다가 빈 차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우버는 일단 수락한 일은 취소하지 못하도록 강수를 뒀다. 의뢰를 너무 많이 취소하면 활동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다. 러시아워나 큰 행사가 있을 때 영업을 독려하기 위해 시간당 수익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해주는 최저수익 보장제도 실시했다. 그런 시간대에는 할증제와 마찬가지로 높은 요율이 적용됐는데 보통 기사가 사전에 신청해야 했다. 사례 연구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이처럼 기사가 우버의 제안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우버가 기사들에게 선전하는 자유로움과 선택권을 해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또 한편으로는 불투명한 기준으로 선정된 기사들에게만 더 많은 수익을 올릴 기회가 제공되는 서열 구조가 은폐된다. 기사들은 낮은 여유를 적용받으며 유연하게 운행 시간대를 선택할 자유를 누리지만 사실상 그 유연성은 수요와 기본 여율의 실효성에 좌지우지된다. 이상의 이유로 우버 기사는 한 주 동안 얼마를 벌지 가늠하기가 어려웠다.
게다가 우버가 예고 없이 수시로 요금을 변경하는 바람에 혼란이 가중됐다. 기사들은 오랫동안 총 요금에서 일정 비율을 보수로 받았으므로 요금이 줄어들면 당연히 똑같은 거리를 운행해도 버는 돈이 줄어들었다. 에이브가 사는 캔자스시티에서는 2015년 1월에 신년 할인이라는 명목으로 공항에서 도심까지 30km 거리의 요금이 약 38달러에서 22달러로 인하됐다. 우버는 그 무렵에 그 외에도 47개 도시에서 비슷하게 요금을 인하했다. 그러면서 요율 인하로 인한 수익 감소를 막기 위해 수익 보장제를 실시했지만 그 혜택을 보려면 탑승 요청의 90%를 수락하고 매시간 50분 이상 온라인 상태여야 한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우버를 통해서만 일하라는 것이었는데 이는 처음에 우버가 독립성을 내세울 때는 없던 내용이다. 우버가 홍보 과정에서 말해주지 않는 또 한 가지가 있다. 바로 비용이다. 우버는 2014년 5월에 우버X 기사들이 뉴욕에서 9만 달러 이상, 샌프란시스코에서 7만 4천 달러 이상을 번다고 광고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광고를 곧이곧대로 믿었는지 우버의 눈부신 성장, 저임금 택시기사의 시대 저물듯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하지만 우버는 기사 임금을 추산할 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캔자스시티의 우버 기사인 에이브를 포함해 많은 우버 기사의 허를 찌르는 비용을 계산에 넣지 않았다. 일테면 기름값, 보험료, 자동차 할부금 등이다. 이것들은 우버 기사가 모두 자비로 감당한다. 에이브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줄은 몰랐어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엔진 오일을 갈아야 하고 또 세차도 자주 해야죠. 세차가 의무는 아니지만 지저분한 차에 손님을 태우는 건 전문가답지 않잖아요. 거기에 기름 넣고 방향제 사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큰돈 나가는 거 순식간이에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여기저기 들어가는 비용 다 빼고 나면 거짓말이 아니라 최저임금만큼도 못 벌어요. 그가 계산한 운전 비용은 1km당 37센트 정도였다. 우버는 경우에 따라 고객에게 킬로미터당 50센트의 요금을 청구했다. 그리고 거기서 보통 20-30%를 수수료로 제했고 고객에게 예약비를 따로 청구해 수수료 수익을 늘렸다. 에이브는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버는 돈이 다 내 돈이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이건 사기죠 라고 말했다. 우버 내부에서는 기름값을 포함한 유지비를 빼고 나면 실제로 기사의 손에 떨어지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추정치가 이미 나와 있었다. 그것이 그리는 그림은 회사가 대외적으로 선전하는 짜릿한 그림에 훨씬 못 미쳤다. 요금 데이터가 언론에 유출되자 우버는 기사가 비용을 제하고 가져가는 수입에 대한 내부 추정치를 공개했다. 평균적으로 볼 때 휴스턴의 기사는 시간당 10.75달러이고 디트로이트에서는 8.77달러, 덴버에서는 13.17달러를 버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월마트의 2016년 풀타임 평균 시급보다 조금 떨어지는 수준이다. 온라인 뉴스 사이트 버즈피드에서는 이 요금 데이터를 토대로 풀타임 운전기사의 총 임금에서 기름값, 보험료 등 영업비용으로 나가는 금액의 비율을 덴버는 약 22%, 휴스턴 24%, 디트로이트 31%라고 밝혔다. 이 세 개 시장의 소득은 최저임금보다 많기는 해도 그리 큰 차이가 나진 않았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받고 직장에 다니는 것과 달리 우버 기사로 일할 때는 유급 휴식 시간도 없고 건강보험 같은 복지 혜택도 없다. 더욱이 받는 돈의 액수가 언제든 달라질 수 있었다. 우버는 자사의 서비스를 초소규모 사업을 시작하는 수단이라고 홍보했지만 내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면 실상은 서비스의 근간이 임시적 노동자라는 면에서 맥도날드를 가장 큰 경쟁자로 보고 있었다. 2017년 1월에 우버는 예상 수익을 부풀려 잠재적 기사들을 기만한 것에 비해 벌금 2천만 달러를 물기로 미국 연방통상위원회와 합의했다. 광고와 실제 벌이가 달라도 여전히 우버에 만족하는 기사들도 있긴 있었다. 어쨌든 돈벌이가 되고
광고대로 학업이나 육아 등 다른 일과 병행할 수 있기 때문이지만 우버를 통해 대출이나 할부로 차를 구입한 기사들은 우버가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우버 기사로 일하려고 차를 샀는데 회사가 자꾸만 요금을 낮추니까 킬로미터당 수입에서 차 때문에 나가는 돈의 비중이 점점 커졌다. 이 덫에 걸린 한 기사는 가디언의 함정에 빠진 것 같았다. 우버의 노예가 된 것 같았다라고 밝혔다. 그녀는 별 수 없이 차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했다. 그로 인한 도미노 효과로 내 삶이 완전히 피폐해졌다. 에이브처럼 독립적으로 일하면서 부자가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우버에 합류했던 사람들에게는 실제 일을 하면서 느끼는 현실이 더욱더 실망스러웠다. 에이브는 우버 기사 일로만 생활비를 벌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공정한 대우를 받고 싶었다. 진의 피라미드 수법에 수천 달러를 뜯겼을 때처럼 회사가 현실성 없는 장밋빛 전망으로 자신을 기만한 것 같았다. 그리고 진 때처럼 이번에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생각은 없었다. 진의 피라미드 수법에 놀아났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에이브는 지역 방송국의 취재기자 라이언 캐스에게 메일을 보냈고 기자는 FTC로부터 에이브가 말한 것과 비슷한 신고건들에 대한 자료를 입수해 사건을 특종으로 보도했다. 사건은 금세 전국 방송을 탔다. ABC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룩아웃에서 비행기표를 제공하며 에이브를 진 본부가 있는 시카고로 불렀고 공항에서는 이전에 진의 설립자 케빈 트루도가 타고 다니던 것과 같은 23만 달러 상당의 벤틀리가 그를 위해 대기 중이었다. 정장을 차려입고 넥타이 색깔에 맞춰 빨간색 체크 무늬 손수건을 꽂은 에이브는 촬영팀에겐 티를 내지 않았지만 긴장감을 달래기 위해 술을 두어 잔 마신 터라 살짝 알딸딸한 상태였다. 그들은 진 본부로 가서 문을 두드렸고 트루도의 거처 중 하나로 알려진 1300제곱미터 규모의 저택에 가서 또 문을 두드렸다. 물론 두 곳 다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다. 그러고 나서 촬영팀은 에이브가 직접 그 차를 몰아보게 해주었다. 활짝 웃으며 운전석에 앉는 그에게 진행자 중 한 명이 말했다. 에이브, 이 차는 600마력입니다. 그때를 회상하며 에이브는 말했다. 그게 내 생애 최고의 날이었어요. 우버에도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한 그는 그때와 비슷한 전략을 썼다. 2015년 7월 우버 프리덤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런 글을 올렸다. KC, 캔자스시티 우버 기사 여러분, 우리가 일치 단결에 한 목소리를 낼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로 똘똘 뭉쳐 우버를 향해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고 외쳐야 합니다. KC 기사들이 공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 주십시오. 그는 열흘 전에 우버가 애틀랜타에서 요금을 22% 인하했고 비록 우버 기사로 오래 일하진 않았지만 그간 그렇게 큰 인하폭은 본 적이 없다고 썼다. 그리고 물었다. 우리 지역에서도 요금을 낮추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그 즈음에 우버는 에이브에게 활동 정지 처분을 내렸다. 에이브는 회사 측이 처분 사유를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가 조직적 행동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봤다. 그래서 그는 연방노동관계위원회에 사측이 그를 포함한 기사들을 독립계약자가 아니라 직원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제소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 건을 포함해 2015년에서 2016년에 우버에 제기된 비슷한 성격의 소송이 15건이 넘는다. 2016년 7월 캔자스시티의 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을 때 에이브는 열성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그는 클리어 파일에 넣어온 우버 행동 요강을 꺼내놓으며 말했다. 이런 건 독립계약자가 아니라 직원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는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보여주며 자신의 주간 정산표라고 했다. 각 주 정산표의 하단에는 검은색 자동차 그림으로 최번시 운행량을 보여주는 표가 있었다. 최번시는 수요가 폭주하는 시간대, 최번시 운행량을 보여주는 표가 있었다. 그중 하나에는 지난 한 주간
최번 시 16시간 중 6시간을 운행하셨습니다. 아직 최대 260달러의 추가 수익을 올리실 여지가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에이브는 우리한테 일하라고 명령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 시간대에 일하라고 넌지시 압력을 가하는 거죠. 라고 지적했다. 우리가 마주 앉은 테이블은 어느새 온갖 서류로 뒤덮였다. 에이브는 다른 기사들이 보내준 증거물도 보여줬다. 첫 번째 증거물에서 우버는 기사에게 승객의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너무 많이 보내지 말라고 지시했다. 두 번째 증거물에서는 앱을 통해 결제하지 않고 현금을 받았다고 질책했다. 세 번째는 탑승 요청을 수락한 후에 취소한 건이 너무 많아서 활동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취소율 증가에 대한 경고였다. 어떤 사람은 한동안 활동이 뜸하다는 이유로도 경고를 받았다. 조속히 활동을 재개하지 않으면 활동 정지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기업에서 기경제 노동자를 지휘하기 위해 사용한 각종 전략이 기업가에게는 하자가 있는 시스템에 새로운 혁신의 산물을 도입한 결과물로 느껴졌을지 몰라도 많은 사람에게는 세금과 복지에 대한 부담을 덜려는 구태의연한 수작으로 비쳤다. 앱을 이용해 독립계약자의 노동행위에 개입하는 것은 많은 노동 전문 변호사가 볼 때 노동자를 오분류하여 기만하는 오래된 수법과 흡사했다. 긱경제 장보기 대행업체 인스타카트의 독립계약자들은 2015년 1월에 비윤리적이고 강압적이며 부도덕한 고용 행태를 이유로 회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3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배달업체 포스트메이츠가 스타벅스 식음료의 배달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노동자들로부터 인스타카트와 비슷한 취지의 집단 소송을 당했다. 음식 배달업체 트라이캐비어와 청소업체 홈조이의 노동자도 회사를 제소했다. 긱경제의 대표 주자 우버는 2016년 7월을 기준으로 연방법정에서 70건 이상의 송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그중 상당수가 어분류 소송이었다. 얼마 후에는 독립노동자를 중개하는 회사치고 소송에 휘말리지 않은 회사를 찾기가 어려워졌다. 긱경제는 기업이 벤처캐피털의 투자금으로 서비스 사업을 확장할 묘안으로 탄생했다. 초기에는 경제적 재난에 대한 해법으로 칭송받았다. 그러나 2014년에서 2015년을 거치면서 긱경제는 혁신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경영계에서 진행되어 온 인력 구조 개편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비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문제의 해법이 아니라 해법이 필요한 문제로 인식됐다. 임시 노동자와 독립계약자 같은 범주가 생기면서 기업과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 사이에 틈이 생겼다. 긱경제 앱은 그 틈을 더욱 벌려놓았다. 직접 얼굴을 맞대고 사람을 관리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기업과 노동자의 관계에서 인간적인 면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이처럼 기업 또는 고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인간적 교류가 소멸한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는 메커니컬 터크가 아닐까 싶다. 원래 메커니컬 터크란 명칭은 18세기에 자동으로 체스를 두는 기계를 가리키는 말인데 사실은 그 기계 뒤에서 사람이 몰래 한 수 한 수를 놓았다. 현대의 메커니컬 터크는 체스를 두진 않지만 기술의 능력이 과대 포장되어 있다는 점은 그때와 마찬가지다. 기업들은 아직 프로그래밍 코드를 이용해 어떤 마법 같은 기술을 구현할 역량이 갖춰져 있지 않을 때 메커니컬 터크 노동자에게 작업을 배정함으로써 그런 마법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곤 했다. 크리스티 같은 메커니컬 터크인이 의뢰인의 정체를 확실히 알 길은 없었지만 예를 들어 구글의 동영상 서비스인 유튜브의 동영상 관련 작업만 등록하고 구글의 창립자와 전 CEO의 이름을 합친 세르게이 슈밋이라는 이름을 쓰는 의뢰인이 있다면 그가 구글 사람이라는 것쯤은 짐작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트위터의 창립자 잭 도시와 비즈스톤의 이름을 조합한 잭스톤이란 이름의 계정은 트위터에 속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메커니컬 터크 노동자들은 이런 기술 기업이 자동으로 영상을 식별하고 댓글을 검열하는 등 아직 컴퓨터가
원활히 처리할 수 없는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한몫했다. 예전에 한 사업가가 어떤 음식이든 사진만 올리면 영양 정보를 제공해주는 앱을 홍보차 보여준 적이 있다. 그는 사과와 자두, 스파게티를 구별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칼로리 정보를 찾아내는 그 신기술의 원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런데 메커니컬 터크에서 검색을 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사진 속 음식을 식별해달라는 의뢰가 등록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람이 하는 일이었다. 그런데도 겉으로는 무슨 마법처럼 보였다. 물론 아마존이 워낙 그런 느낌이 나도록 사이트를 만들어 놓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의뢰인들조차 가끔 맞은편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있었다. 어느 연구진의 말을 빌리자면 사이트 디자인 때문에라도 의뢰인이 자신을 노동 조건의 무심한 고용주가 아니라 혁신적인 기술을 구축하는 건설자로 착각하기 쉬웠다. 크리스티는 일반적인 직장에서처럼 사전에 당사자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주의를 듣고 동의를 받은 후에야 맡기는 게 당연하다고 할 만큼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일도 본의 아니게 맡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한 번은 작업물을 열었더니 ISIS 이슬람 국가 동영상의 캡처본을 모아놓은 슬라이드 쇼가 나왔다. 사람들이 폭발물 앞에 연결된 선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고 고리버들 바구니에는 사람의 머리가 잔뜩 담겨 있었다. 그런데도 작업 내용에 대한 설명은 일반적인 사진에 태그를 붙이는 작업과 비슷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또 다른 슬라이드 쇼에서는 적나라한 동물 학대 사진이 나왔는데 크리스티는 그 후로도 몇 년 동안 반려견을 동물원에 데려갈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서 고생했다. 작업물에 극도로 적나라한 사진이 담겨 있어도 보통은 별다른 설명 없이 그저 성인용이라는 표시만 있을 뿐이었다. 의뢰인은 작업물에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사용자 제작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으면 무조건 이 표시를 붙였다. 그런 작업은 벌이가 좋았고 대부분은 불쾌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다. 크리스티는 그런 작업을 할 만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방금 말한 것 같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업무의 일부분으로 수용했다. 육체적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크리스티는 손목에 딱딱한 혹이 생겼는데 조그마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런데 언젠가는 조금씩 커지더니 급기야는 구슬만하게 자라서 마우스를 잡을 때마다 신경이 쓰이고 아팠다. 참다 병원에 갔더니 결정종이라고 했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그럴 경우에 수술 후 처방약 비용은 캐나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않았다. 일명 성경무록으로 불리는 이 증상의 민간요법 중 하나는 성경책처럼 두꺼운 책으로 가격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루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한 번 세게 후려쳤다. 결국 통증이 사라지긴 했지만 손목에서 팔꿈치 쪽으로 새로운 통증이 생겼다. 신경과에 갔더니 손목굴에 반복 사용 긴장성 손상 증후군이 왔다고 했다. 제일 좋은 치료법은 안정을 취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기경제에는 재해 보상이 없다. 유급 병가도 없고 메커니컬 터크 같은 사이트를 유일한 수입원으로 둔 미국 노동자 중에서 약 40%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크리스티는 손목과 팔꿈치에 보호대를 차고 계속 마우스를 클릭해야 했다. 메커니컬 터크는 크리스티 가족에게 급전이 필요할 때 유일하게 기댈 곳이었다. 남편이 학업을 재개해 고등학교 졸업장을 딴 것도 그 덕이었다. 그리고 그녀도 대학 졸업장이나 두툼한 이력서 없이 집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 그녀는 분명히 메커니컬 터크를 요긴하게 썼지만 남편이 마침내 프린터 공장의 지게차 기사로 취직하자 그녀는 남편에게 다시는 메커니컬 터크에 의존하고 싶지 않다고 털어놨다. 얼마 후 크리스티는 대학에 지원했다. 악한 소주 듀머스의 테런스는 매일 저녁 기경제 수업을 마치면 집에 가서 할머니에게 저녁을 차려드렸다. 그런 후에는 밖에 나가 한참을 걸으며 듀머스에 들여온 빈곤의 악순환을 끝낼 방법을 고민했다. 사마소스에서 첫 수업을 시작할 때부터 그는 기경제만이 해법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수업 내용은 온라인 포트폴리오 만드는 법, 업워크에서 진짜 의뢰와 사기성 의뢰를 구별하는 법, 업워크 플랫폼을 잘 사용하는 법 등이었다. 그도 애초에는 듀머스 주민에게 온라인 구직 플랫폼에 대해 속속들이 알려주는 것이 고용시장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길이라 믿었다. 그러니 지금 남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게 이해는 갔지만 그가 현실을 겪으면서 확실히 깨달은 것은 그 운동장에서 듀머스라는 구역은 급경사도 보통 급경사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듀머스의 성인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의 15%였다. 테런스는 수업 시간에 온라인 이력서를 작성하는 법을 가르쳤지만 일부 학생은 설득력 있게 글을 쓰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었다. 온라인 구인 광고를 해독하는 요령을 가르쳐 주려 했지만 그들은 독해력 자체가 부족했다. 게다가 듀머스 주민 중 일부는 컴퓨터에 문외한인 탓에 브라우저에서 URL을 입력하는 곳이 어디인지, 이메일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조차 몰랐다. 사마소스에서 듀머스 프로그램의 주 후원 기관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테런스의 수업을 들은 학생 중 60%가 가정에 컴퓨터가 없고 44%는 컴퓨터는커녕 휴대전화로도 인터넷을 이용할 여건이 안 됐다. 그리고 부유한 지역 사람들은 굳이 배워야 하는 거라고 인식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당연하게 여기는 각종 기술이 듀머스 주민에게는 없었다. 테런스의 학생 대부분이 공부법을 배운 적이 없었고 고등학교를 나온 후로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다. 테런스는 원래 일자리에 지원하는 게 누구에게나 겁이 나기 마련이지만 가난이라는 걸림돌에 수도 없이 넘어져 본 사람들에게는 그 두려움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번번이 퇴짜를 맞고도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렇게 줄 퇴짜를 맞는 것은 듀머스 주민이 업워크를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후 필연적으로 겪는 일이었다. 테런스가 일찌감치 알아본 바로 업워크에 올라오는 일은 아무런 자격 요건이 없는 일과 고도의 전문 능력이 요구되고 보수가 좋은 일로 양분되어 있었다. 전자는 시급 3달러에서 5달러도 좋다고 하는 외국 노동자에게, 후자는 석사 학위까지 포함한 대졸자에게 돌아갔다. 이런 양극화 현상은 업워크가 지정한 최저임금인 시간당 3달러인데 반해 일부 노동자는 이 플랫폼에서 주간 1,000달러를 번다고 블로그에 써놓은 것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었다. 테런스도 점점 많은 일자리가 긱경제로 이전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긱경제가 노동의 유연성을 키우는 한편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보조적인 소득원의 공급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인터넷이 만인에게 공평한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주체가 되어 무슨 자판기처럼 누구나 버튼만 누르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던 실리콘밸리의 이상로는 듀머스 주민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었다. 오히려 정반대였다. 일자리를 놓고 국제적인 경쟁이 벌어지다 보니 인터넷만 없었다면 듀머스 주민이 차지할 수도 있었을 인근의 일자리마저 빼앗기기 십상이었다. 유독 듀머스만 그런 게 아니다. 뉴욕대 엑스턴 경영대학원 아룬 순다라라잔 교수의 연구가 이를 잘 보여준다. 아룬 교수는 예비조사 차원에서 잡무 중개 사이트 테스크래빗을 통해 이를 구하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노동자의 시급을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집계한 동일 지역의 평균 임금과 비교했다. 그러자 전기공사나 목공처럼 현장에 나가야 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 일을 구한 노동자가 오프라인에서 일을 구한 노동자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긱경제 웹사이트가 그런 일을 할 노동자를 구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불편한 과정을 줄여주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더 많고 그에 따라 임금이 높아진다는 가설을 세웠다. 하지만 그래픽 디자인이나 글쓰기처럼 디지털로만 수행되는 작업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일을 구한 노동자의 임금이 오프라인에서 일을 구한 노동자보다 낮았다. 그들은 미국에서 손에 꼽을 만큼 물가가 비싼 지역에 살고 있었으나 온라인상으로는 전 세계의 노동자와 경쟁하고 있었다. 크리스티도 업워크를 시험 삼아 써봤을 때 똑같은 문제를 경험했다.
최저가 경쟁 같았어요. 나보다 소득 수준은 낮지만 교육 수준과 경험은 비슷한 외국 사람들하고 경쟁이 안 됐죠. 나도 잡지 기사를 쓰기 위해서 기경제에 살짝 발을 들였을 때 똑같은 문제를 겪었다. 공무원 여러분, 기왕에 쉬는 것, 파이버에서 프리랜서로 일합시다. 2013년 미국 연방정부 폐쇄 사태 때 야후 뉴스에 뜬 기사 제목이다. 파이버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5라는 고정 요금으로 일감을 중개하는 스타트업으로 출발했다. 설립자는 파이버를 이용하면 남는 시간에 좋아하는 일을 하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다. 파이버가 의뢰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그랬듯이 나도 그 정도면 꽤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했지만 파이버에 나 말고도 $5의 원고 교정을 해주겠다는 사람이 4,786명이나 더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졌다. 사이트에서 원고 교정으로 검색하면 내 프로필은 몇 페이지를 넘어가도 나오지 않았다. 몇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작업자를 찾을 만큼 정말로 끈질긴 의뢰인이 아니라면 나는 거기 없는 셈이었다. 내가 마침내 일감을 찾은 곳은 테스크래빗이었다. 당시 테스크래빗에서는 노동자가 입찰을 통해 거주지 인근에서 등록된 잡무 의뢰를 따낼 수 있었다. 그때 나는 작업을 낙찰받기 위해 테런스의 학생들에게는 없는 강점을 이용했다. 잠재적 고용주들에게 정신없이 메시지를 보내면서 일부러 출신 대학교 이름을 흘리고 대입 논술 과외 경력을 말하고 6년 동안 수영 강사로 일하면서 엄청난 인내심을 길렀다고 농담을 했다. 세상 일이 대체로 그렇듯이 특권층으로 살아오는 게 큰 도움이 됐다. 내가 백인이라는 점도 그랬다. 스탠퍼드대 연구에서 온라인에 실물 상품의 사진이 있을 때 그 상품을 검은 손이 쥐고 있으면 하얀 손이 쥐고 있을 때보다 반응률이 13% 저조하고 구입 의사를 밝히는 사람이 17%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팟처럼 단순한 상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대부분의 온라인 중개 플랫폼은 의뢰인에게 지원자의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는데 테런스의 학생은 대부분이 흑인이었다. 어버크 같은 플랫폼에서 임시 노동에 지원하는 것도 다른 일에 지원하는 것과 똑같았다. 폼이 많이 들었고 차별과 불평등의 양상과 강도도 비슷했다. 테런스의 학생들은 지원하는 족족 떨어지니까 무력감에 빠졌다. 많은 시간을 소비했으나 아무 소득이 없더라도 아직 돈이 절실하지 않고 그 밖에도 길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 큰 타격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뭐든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이라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소득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전혀 다르게 다가올 것이다. 28살의 간호조무사 샤키라 그리는 이제 야근을 그만하고 딸이 학교에 있는 낮 동안 할 일을 찾을 수 있으리란 희망으로 사마스쿨 수업을 신청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매일 수업을 마친 후 여기도 지원하고 저기도 지원하고 했는데 한참을 그렇게 해도 일거리가 전혀 안 생기니까 솔직히 체념하게 됐어요. 낙담했죠. 맨날 글을 쓰고 제안서를 내는데도 아무런 피드백을 못 받으니까 그냥 다 지긋지긋해지더라고요.